네, 정치는 팀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김은지 기자의 발제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금 미국 도감청 의혹이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맹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번 도감청 사건의 진원지인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국내 비판자들한테 좀 화를 내는 격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적으로 이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여야할 것 없이 한미 동맹을 흔들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동맹이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동맹이 무엇이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등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정반대로 어떻게 동맹국을 도청할 수 있느냐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동맹이 뭡니까, 김만권 박사님? 예, 우리가 뭐 동맹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여러 측면에서 뭐 경제 동맹이니 뭐니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동맹이란 말 자체는 군사적 목적에서 이제 나왔던 용어고요. 그래서 모든 동맹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지금 우리 현대 20세기 들어와서 이 모든 동맹은 다 조약으로 맺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식 조약으로 맺어지고 그리고 이 동맹이 군사적 목적이기 때문에 맺어질 때 공격적 목적으로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동맹은 방어적 목적으로만 맺어질 수 있고요. 그 근거는 유엔 헌장 1조 4항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과 맺은 방위 조약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Mutual Defense Treaty라 그래가지고요. 여기서도 분명히 방어 목적인 걸 드러내고 있고.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예. 동맹국이 그러니까 침략을 당하면 자국이 침략당한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같이 나서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집단 이제 방어 체제로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나토라는 조직의 워싱턴 조약의 그 조항 5조를 보면 콜렉티브 디펜스라고 집단 방어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토 회원국 중에 하나가 침략을 당하면 전체 회원국을 침략한 것으로 간주해서 모든 회원국이 군사적 동원을 나선다라는 건데요. 9.11 때 처음으로 이 조항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여준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방어적 목적을 벗어난 동맹은 국제법상 허용이 안 됩니다. 공격적 목적을 내세운 동맹은 기본적으로 이게 무법 국가로 분류돼서 국제법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동맹이 왜 맺어지냐 이런 거에 관해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뭐 이제 제일 유명한 이론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세력 균형론이라 그래서 한 국가가 너무 강대해지면 그 국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동맹이 맺어진다라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왜 근대 국가 체제에서 제국이 안 만들어지느냐를 설명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유효성을 미국 때문에 잃은 거죠. 미국이 제국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 됐는데 거기에 맞서려는 동맹이 따로 생겨나진 않았던 거죠. 군사적 동맹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게 위협 균형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강대국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국가가 상대 국가를 위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해서 이제 위협 균형론이 뒤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세력 균형론을 이제 약간 반박하면서도 보조하는 이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만권 박사님도 감기 걸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동맹. 예, 동맹입니다. 지금 감기 동맹입니다. 감기 걸린 게 죄송할 일은 아니신데요.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네. 목소리 내기가 엄청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어적 목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힘들었으니까 오늘 김은지 기자하고 혼자 얘기 다 하는 걸로 지금부터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럼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원맨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부터 하면 될까요? 자, 동맹은 이런 것이더라고 김만권 박사께서 쫙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받아서. 네.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동맹이 그러한 개념이라고 했을 경우에 결국 우리의 방어적 목적 그리고 동맹 자체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우리의 안보적인 위기에 맞서기 위한 수단,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대응, 특히나 이러한 상황에 있어가지고는 내뱉는 이야기들을 보면 한미 동맹을 굉장히 수단이 아니라 목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맹은 결국 우리의 평화, 우리의 국익을 위한 수단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동맹 자체가 어떤 하나의 가치가 되어서 이걸 흔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아마 다들 이제 지난주에 많이들 보셨을 텐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흔든다라는 이야기할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김태효 차장이 이제 선의에 의한 의도가 없었다. 악의적인 도청이라는 정황은 없다.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 특히나 이제 냉혹한 국제정치 질서에서 동맹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눈앞에서 도둑 맞은 이 상황에 대해서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의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굉장히 동맹 자체를 도구적으로 사용하고 그 자체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목적이죠, 들고요. 목적. 예. 예.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전략적 판단에 굉장히 큰 미스를 가지고 오게 한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이걸 통해 가지고 전략적 지렛대로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어 보이고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짚어주는 게 김만곤 박사께서 이제 정리해 주신 것에 기초하면 동맹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군사적 측면에서 이야기라고 한다면 동맹국 두 나라 간에 오가는 소통의 내용이라든지 교류의 내용이라든지 협력의 내용이라는 것도 두 나라의 안보에 한정이 된 것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도청됐다는 내용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미 동맹 사안이냐 아니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놓고 보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근데 동맹이니까 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일반적으로 도청 안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다 온다. 두 번째 동맹이니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맹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동맹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공개를 하고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어떤 포탄을 지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동맹의 범위를 벗어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그것은 이번에 나온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르게 또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이제 그 진행자의 말씀처럼 과연 이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닿는 이야기냐라는 판단도 충분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와 별건으로 도감청이 있었는지 여부가 본질적으로 이 사안의 핵심인데 자꾸 우리 정부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용이 조작됐거나 왜곡됐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지만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아니 생각이 여권 듭니다. 인사들 인터뷰를 하면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기본 인식은 같아요. 아니 세상에 도감청 안 하는 나라가 어딨냐. 다 해왔는데 걸린 게 문제다. 이런 취지로 지금 그러니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인 게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 뒷무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발각된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우리 주권 사항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과거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발 도감청 이슈라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3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노든의 폭로로 터진 바가 있는데 그때 브라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다 취소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런 사실들을 드러내고 사과받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되는 것은 아주 기본값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누구나 도감청은 다 한다. 들킨 게 문제다라는 논리가 어떤 거냐면 야, 세상의 모든 국가에서 범죄는 다 일어나고 있어. 문제는 범죄자들이 그 범죄를 들킨 거야. 라는 논리와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범죄가 들키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미국이 도감청을 다 하는 나라가 모든 나라가 다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지금 미국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 레토릭을 내보내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들키고 나면 이게 다 하는지는 알지만 이게 발각이 되고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고 나면 그것들이 다른 국가의 국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단지 자기의 국익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신뢰관계가 사실은 깨진다는 걸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그 내용에 따라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지금 근본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뭔가 ABC에서 기본을 잘못 짚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도청 사항을 들킨 나라가 해야 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청을 당한 나라가 해야 될 워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 걱정해주고.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와 인식을 가지신 분들의 핵심은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늘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는 아니지만 미국으로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분명히 있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얻는 이득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얻는 이득이나 혹은 심지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해자 논리를 먼저 체화해서 피해자들한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흔든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저는 갑니다. 소박하게 네. 혹시 여러분은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셨습니까? 책만 봤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 영화. 책으로 보는 게 더 힘든데 그 벽돌책인데. 네네, 그 옛날에 봤었는데요.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박정희 정권 때 미국이 청와대 도청한 사건. 영화 보면 최소한 그때 박통은 화는 한 번 냈었다. 그죠?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주 소박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우리 보수가 그렇게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미국에 의회에 가서 야 미국이 겁먹어서 이 전쟁 계속 수행 못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적 있어요? 예.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우리 잘 돌이켜 보면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뭐 우리 보수 쪽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미국에 고분고분 따라갔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할 말을 해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소 한두 마디라도 해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팩트인데 지금은 전혀 어떻게 보면 거기와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뒷선에서는 끝없이 이걸 전략적인 지렛대로 활용하고 이야기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세게 메시지를 내지 못하는 뭐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일편에 있다면 적어도 이에 대한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흔든다는 식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국내의 반대 여론은 국제협상에서 굉장히 지렛대가 되는 소중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고 화가 나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정도 양보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이 되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화를 내고 있다. 그것이 사실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김은지 기자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맞는 게 국민들이 화가 났다라는 게 저번 주 여론조사로도 저는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갤럽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27%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올해 들어 제일 낮은 수치고요. 그리고 예, 올해 들어 제일 낮은 수치고 그리고 아마 30% 내려간 것도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최저는 예. 24가 나온 적이 두 번 예, 있었고 예. 그 다음으로 낮은 게 예, 27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비해서 4%의 지지율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떨어졌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문제를 어떤 문제 삼아서 평가한 부분이 계속 우리 여론조사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적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어떤 동맹의 동등한 관계에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이는 이 구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 정부도 좀 이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갤럽을 보면 특히나 이제 보수 안에서도 윤 대통령 긍정 평가가 60에서 54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 진보와 중도 같은 경우에는 꽤 낮아서 뭐 이미 굉장히 낮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될 지점은 보수 진영에서도 이번 대응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지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도감청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사람들의 반응을 굉장히 친미나 반미로 이해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진보는 반미고 보수는 숙미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 거칠고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아까 잠깐 남산의 부장들 예를 왜 들었냐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수층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평가가 그래도 미국하고 맞짱 뜰 때는 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뻥 튀겨져 가지고 전달이 된 거든 아니든지 간에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보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게 인상이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그러니까 절대시하는 신성 불가침에 가까운 곳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보수 어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단한 바로는 그런 점에서 뭔가 잘못 읽고 있다. 지금 이 정부는 이런 말씀도 함께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이슈는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굉장히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가 아주 민감해하는 이슈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반미 친미 구도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 비판이 반미라고 오해하는 윤석열 정부가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우리의 방어태세는 문제가 없는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다른 데서는 사실 미국에 뚫렸으면 다른 나라 항상 이제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북한과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나라에는 뚫린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최종 점검해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정부의 위기 대응 시의 역량 평가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 있어 보이는데 그냥
우선 없었다라는 식으로 혹은 그런 지적들이 왜곡되거나 조작됐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심지어 미국조차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변명하는 과정도 저는 참 촌스러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뭐 조작됐다라는 거로 나오고 그리고 뭐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여러 증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미국도 시인하고 난 다음에는 아 뭐 도청 안 하는 나라가 어딨냐라는 식으로 변해갔던 구조였는데요. 그러면 이거 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우리 포지션에서 도청을 당한 국가로서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명확하게 밝혀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만날 때 우리가 뭔가 하나 더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생겨난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 이런 반박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협상에 나서서 지렛대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내에서 반박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미 동맹을 배척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반미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촌스럽게 누가 지금 이제 반미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니든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따져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따지냐 단기적으로 따지냐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미국을 배척해서 우리가 중국을 배척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따졌을 때 냉철하게 지금 스텝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거리를 어떻게 따져야 되고 그것들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제1과제를 갖고 있는 우리 국익에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두고 판단해야지 이걸 반미, 친미에서 판단하는 게 옛날에 그 명나라와 조선에서 명을 중심으로 사고하던 그런 헛발상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막간을 위해서 하나 정리할 게 보수층에서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아니 그 한미 당국이 SI라고 해서 그 특수정보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럴 때 이제 등장했던 우리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했던 SI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냐? 도감청 통해서 얻은 거다. 그러니까 같이 섞어버리더라고요. 같이 섞어버리는데 지금 동맹이라고 하는 것들 얘기해서 이제 그게 가르마가 터질 수 있는 거죠. SI를 공유하는 것은 동맹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 대처하고 있는 상대 국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동맹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건데 우크라이나에 어떤 살상용 무기를 보내내 만에는 한미 동맹의 직접적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섞으면 안 된다. 요 얘기를 좀 이제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이제 섞어가면서 이건 이제 전문용어로 물타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이걸 좀 시도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요것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들도 일정 부분 물타기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3I급으로 이제 정보를 격상해서 미국과 함께 정보 동맹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대통령 정부 여당발 기사들이 아침에 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그 앵글로색슨족들을 중심으로서 영어권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정보 공유 동맹이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에 준하는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는 게 우리야 일본과 그리고 미국이 같이 정보 동맹 공유를 할 수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식의 보도인데요. 정보 동맹 공유는 그 자체로 그것이고 도감청은 도감청이죠. 별건인데 자꾸 이걸 섞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하나 앞서서 이제 본방에서 지적했던 문제인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게 지금 두 분이 그랬잖아요. 그 주권 침해 사항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주권 침해 사항이라고 전제로 하면 미국 측에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미국 측의 입장을 그 요구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 원수라고 하는 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원수라고 하는 직위는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때 쓰는 직위가 국가 원수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원수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우리 행정부가 해야 되고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또 맡아야죠. 예. 그렇죠. 그런데 김태호 1차장은 미국 갈 때는 나는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해놓고 올 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유감 표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안 올라갈 거다. 이래버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예? 심지어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기자들이 관련된 질문들을 계속 하니까 좀 화를 내기까지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뭐 영상에 다 나오더만. 예.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태도는 아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입은 피해가 무엇이냐라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미국 쪽 요구 사안들로 보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들을 고민하고 있는 차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우리 내부 고민이 미국에게 다 들어갔다고 한다면 사실상 협상이라든지 뭐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눈 뜨고 그냥 일종의 코베인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전략들이 100%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과연 피해가 없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저는 사실 그 화를 낸 장면이 너무 좀 황당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국익에 관련된 질문을 기자가 했었고, 그러면 그게 뭐 우리가 언론을 어떻게 이야기든 말든 어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국익의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질문한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낸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익에 대한 관심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니네들이 뭘 알아서 라는 그런 태도가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뭐 화가 나서 화를 낸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뭐 만약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거셔서 화를 낸 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공무를 떠맡을 자격이 없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준 직책인데 그게 성가셔서 화가 난다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정말 공적인 질문인데 그것을 공적으로 화를 냈다고 한다면 또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익을 실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대리인을 맡은 어떤 하나의 행정 관료로서 그걸 대신해주고 거기 질문하는 국민에 대한 어떤 적절한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동맹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가져왔던 대외 어떤 스탠스가 뭐였느냐? 이른바 경제와 안보라고 하는 것들을 복합 개념으로 쓰면서 경제 안보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뭐 치포 동맹 나오고 거기다가 뭐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이 나오고, 다시 말해서 일관되게 미국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이제 그러니까 다가가면서 밀착하려고 했던 일관된 지향성이 있었단 말이죠. 결국은 이런 어떤 일관된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감청 문제에 대처하는 대통령실의 모습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맹은 몸체가 두 개일 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한 몸뚱이로 보면서 왼팔과 오른팔 관계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는 있지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핵심 문제인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말씀하신 전략들이 미국 차원에서는 충분히 지금 펼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동참하거나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서로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늘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의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굉장히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늘 일치하고 그 일치하기 때문에 항상 미국의 이익을 우리가 따라 추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들이 결과적으로 전략적 미스를 계속 가지게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동맹은 신뢰관계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면서 서로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이해했을 경우에는 평생 그 동맹은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한미동맹은 굉장히 미국 국내 정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행정부가 누가 잡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아주 이제 요동이 칠 수도 있거든요. 특히 한미동맹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때 우리가 충분히 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은 그 아주 굉장히 돈의 문제로 돈의 접근을 문제로 하면서 가버렸죠. 하는 태도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 요인에 있어서 언제든 변동 가능한 그 한미동맹을 굉장히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으로 대하는 태도들은 우리한테 전략적으로 아주 미스다. 아니, 그러니까 세계사 책 한 번만 봐도 다 나오잖아요. 영구불변한 동맹이 있던가요? 세계사에서? 없어요. 그런 건 없었죠.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게 동맹 관계다. 그렇죠. 예. 딱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게다가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유일한 동맹국인데요. 미국한테는 한국이 유일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인시하는 동맹 관계가 굉장히 좀 비대칭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것을 아주 오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뭐 비대칭적인 수준이 아니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 자체가 정말 한반도의 이익을 1번으로 두고 있느냐, 아니면 이전 정부가 했던 일에
따라가지 않는데 일본으로 두고 있느냐. 우리 안보든 무엇이든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 전 정부에 대한 미움에 가려서 전 정부가 했던 거라면 뭐든지 다 반대로 가겠다라는 그 발상 바깥으로 좀 나가야 되고요. 그게 진짜 국익을 추구하는 거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 국익에서 이게 우리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일치하느냐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 군사적으로 우리한테 제일 큰 문제는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군사적으로든 뭐로든 북한만 중심에 두는 동맹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군사적으로든 뭐로든 지금 미국의 최고의 관심은 중국에 가 있고요.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까를 계속 생각할 거고요. 그러면 중국을 견제할까 어떻게 생각할 때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일본이 끼어들 자리가 생겨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을 자꾸 끼워넣는 동맹을 만들려고 할 거고요. 그때 일본과 우리가 이거 끼어들었을 때 군사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우리한테 얻을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일본은 평화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고 군사 동맹으로서 군사를 뭐 움직인다거나 이런 거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미일 동맹 자체가 비대칭 동맹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이익은 무엇이고 미국의 이익은 무엇이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를 냉철하게 판단해야지 무조건 미국 편만 들면 된다라는 식의 발상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보 동맹 이야기할 때 이제 아까 제가 파이브 아이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정 부분 나인 아이즈, 포틴 아이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스노든의 폭로인데, 심지어 이제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 정보 동맹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의 어떤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그 뉴욕타임스나 외신 보도들에 보면 그 도감청 의혹 문건에 캐나다가 연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은 자기네들의 파이브 아이즈의 가장 순위 높은 나라에 있다라는 캐나다조차도 그런 의혹 대상에 놓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면 국제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 현실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이제 한일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의 태도들을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사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호의로 대하면 상대가 호의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태도들로 국제 무대에 나가면 판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국제 무대에서 지나친 호의는 호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수업료이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제 더 이상 대통령실에서 도감청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질 않죠. 그렇죠?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도청이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정확히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니네가 언제부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도청을 했는지를 밝혀라 라고 요구하는 건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해명을 정확히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국민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무슨 안보 문제만 나오면 모든 게 극비, 탑시크릿. 그래서 공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일단 그냥 깔고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안보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뭔가 문제가 있다. 뭐냐면 자꾸 이거를 어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으로만 지금 제가 설정해 놓고 있으면서 정보 통제에 들어간다. 미국한테는 정보가 새는데 국내적으로는 정보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상반된 모습. 이것도 분명히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뭐 국민 전체에게 일일이 아주 그 보고하기가 뭐하다고 한다면 최소한 해당 상임위에 가서 비공개 보고라도 좀 하든지,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안 문제라 밝힐 수 없다. 그러니까 보안이 뚫린 거잖아요. 보안이 뚫린 것을 보안 문제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를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세자로 헛소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 가지 점에서 뭔가 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모든 정책은 어디서 나오냐면 철학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철학의 문제, 기본 관점의 문제, 뭐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떤 수평적 동맹 관계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일심동체로 보고 있는지, 이거부터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정치는 팀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곤 박사님 아주 목소리가 안 좋은데 고생하셨고요. 네, 자, 두 분 고생하셨고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